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예요. IT 회사에서 만난 사내 커플이었어요. 동갑이라서 친구처럼 처음부터 편하게 지내오다가 결혼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회사에 재직 중이어서 각자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훤히 꿰뚫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서로 각자 자기 돈 관리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걸로 의견 일치를 봤어요. 단 생활비는 공동 지출비로서 똑같이 반반씩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집도 딱 반반씩 부담을 해서 시작부터 장만을 했어요. 뭐든지 공평하게 하자는 주의였어요. 결혼식 비용도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식 가기 전부터 제가 남편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얼마간의 돈을 자동으로 이체를 시켰어요. 양가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려는 부분들은 모두 다 현금으로 받아서 각자가 관리하기로 했고요. 남편 통장에서 이체한 돈은 결혼 후에도 비상금이나 예비비로 모아두기 위해서 매월 적립식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의 공동 지출비에 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맡아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죠. 제가 행동도 빠르고 멀티플레이가 가능했던지라 느려 터진 남편보다는 제가 빠릿빠릿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투자를 하고 있던 해외 주식도 하고 있는 김에 저에게 또 맡기더라고요. 단타도 아니고 그저 적금을 불입하듯 하는 거라서 일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일하는 부서가 외부 행사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정신없이 바빴을 때였어요. 늦게 퇴근을 하고 피곤했는지 저에게 아무 생각 없이 계좌 비번을 가르쳐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또 깜빡하고 주식 매수를 안 했다. 네가 내 대신 해줄래? 그렇게 해서 남편의 계좌를 한눈에 열어볼 수가 있었어요. 공동 지출비로 쓸 돈을 빼서 제 계좌로 이체를 해야 했는데 잔고 부족이더라고요. 바로 그제가 월급날이었는데 잔고 부족이라니 얼탱이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의 급여 계좌의 상세 내역을 열어봤습니다. 돈이 뭉탱이로 매달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느라 그런 줄 알았네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계좌로 송금이 되었더라고요.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돈을 그렇게 몽땅 보낸 거야? 그러자 남편이 아차 하는 표정으로 흠칫 놀라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너는 왜 내 계좌를 열어보냐? 라고 하며 어이없이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야, 내가 네 계좌를 열어보면 안 되는 거라도 있어? 네가 열어보라고 비번도 가르쳐줬잖아. 그건 그거고 어머니한테 왜 통장째로 돈을 보내드리고 있었니? 그랬더니 뭔가 수상쩍게도 말을 약간 더듬거리며 그랬어요. 아, 그거 엄마한테 돈을 빌려드린 거야.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드렸다고? 매달 계속 드렸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는 각자 자기 돈 관리하기로 했잖아. 그래도 그렇지. 월급이 통째로 어머니한테 갔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해? 그랬더니 남편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화부터 냈어요.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돈을 엄마한테 줬는데. 갈수록 웃기더라고요. 너 말 참 잘한다. 내가 남이냐? 우린 경제적 공동체를 이룬 부부야. 각자 자기 돈을 각자가 관리를 한다 쳐도 어떻게 썼는지를 말해줄 의무가 있어. 그런 내게 남편은 알았다며 그만하자고만 하고 저와 대화를 피했어요. 답답하고 영 수상했지만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회사에 출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별일 없으셨어요? 오냐, 아침은 잘 먹고 다니냐? 네, 그럼요. 근데 바쁠 시간에 왜 전화했냐? 네, 다름이 아니고요. 어머니가 병삼 씨한테 돈을 빌려갔다면서요? 내가? 네. 아니다. 내가 뭘 아들 돈을 빌리겠냐? 그냥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되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병삼 씨한테 돈을 빌리지 않으신 거예요? 뭔 소리냐? 병삼이가 그러던? 네.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매달 병삼이가 나한테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해서 빌리고 말고 하겠니? 네? 생활비를 보내드렸다고요? 그래. 너는 설마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보냈다고 뭘 하진 않겠지?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자기 엄마 생활비를 주는 게 뭐가 아깝겠냐? 네? 그래도 어머니, 제가 알고는 있어야죠. 병삼 씨는 어머니가 돈을 빌려갔다고 해서 궁금해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네가 따져 물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랬나 보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불쾌하신 듯이 저에게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억울하더라고요. 내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부렁을 한 사람은 남편인데 며느리 탓을 하셨으니까요. 이왕 시어머니와 통화를 한 김에 다 여쭸어요. 어머니, 생활비로 어머니 혼자서 쓰시기에는 많지 않아요? 저희도 아이가 생기기 전에 빨리 합심해서 돈을 모아야죠. 그런 저에게 영 못마땅하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내 아들이 번 돈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 각자가 번 돈은 각자 알아서 하지 않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그래도 전 끝까지 할 말은 했습니다. 어머니 화내실 일이 아니에요. 저도 친정 부모님께 아직 용돈 한 푼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다 한 푼이라도 돈 모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자 더욱 목청을 돋구시면서 그러셨어요. 그럼 너도 네가 번 돈으로 드리려무나? 네, 저도 그럴까 하네요. 하지만 제가 이젠 알았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다는 못 드려요. 그래 하세요? 라고 하며 먼저 끊겠다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돈 참 많은가 보다. 어머니한테 월급을 통째로 보내드렸다니 말이야.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그 얘기는 집에서 하자. 아니, 듣기만 해. 내 월급은 적금이다 주식이다 해서 다 묶여서 우리 엄마 아빠 용돈을 드릴 수 없으니까 너 돈이 많으니까 우리 부모님께 각각 30만 원씩 드리는 게 어때? 그랬더니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내가 은행이냐? 두 분에게 각각 30만 원씩 드리게? 기가 막혔어요. 그럼 너는 돈이 썩어 나가서 월급을 통째로 어머니한테 생활비로 싸드렸니?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생활비를 드릴 줄 몰라서 안 드렸는 줄 알아? 너도 나한테 찔리는 게 있으니까 생활비 보내드렸다고 당당히 말하지 못한 거 아니냐? 언제까지 날 속이려고 했니? 너 맨날 나랑 그런 식으로 살 거였어? 너는 착각하지 마라. 내가 대충 넘어갈 줄 알았지?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우리 엄마 내 월급제로 드린다 해도 허투루 쓰실 분이 아니야. 병순이가 곧 결혼하게 되면 돈도 필요할 텐데 있던 돈도 우리 신혼집 장만에다 다 써두셨잖아. 그래서 알아서 쓰시라고 드리고 있는 거야. 뭐? 내 친정 부모님은 안 그러시니? 긴 말 말고 똑같이 해. 그래 알고 있어? 너무나 어이가 없게도 남편은 그동안 상여금을 받았던 돈으로 공동 지출비로 쓰고 있었어요. 해외 주식 매수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주식을 몽땅 팔아서 제 계좌에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을 사버렸어요. 그게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엄청 큰 돈이었죠. 그리고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한도액만큼 싹 쓸어서 공동 지출비 통장으로 이체를 해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못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공평하고 저로서는 용납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퇴근 후 집으로 와서 단판을 찍기로 했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각자 돈은 각자가 관리했으면 했는데 너는 내가 봤을 땐 암만 해도 내가 해야 할 것 같아. 뭐야? 누구 맘대로? 내 맘이다. 너나 나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주식 매수도 게을러서 못하고 나한테 맡겼잖아. 잘하는 사람이 돈 관리를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양가 어른들 용돈도 똑같이 공동 지출비에서 드리기로 하자. 한 분당 30만 원씩 드리자. 어때? 뭐야? 우리 엄마한테 30만 원만 드리자고 했니? 그래. 네가 그랬잖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 30만 원씩 드리자고 하니까 팔짝 뛰었잖아. 은행이냐고 하면서. 왜? 네 엄마한테 30만 원은 너무 적고 장인어른과 장모님한테는 아깝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혔는지 버벅댔어요. 그 순간을 놓칠 리가 없는 저는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미 어머니한테도 더 이상 이렇게 월급을 통째로는 못 드린다고 했으니까 네가 나랑 살려고 한다면 내 말대로 해. 안 그럴 거면 뭐하러 사냐? 그냥 나랑 헤어지고 네 맘대로 하고 살아. 제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자 남편도 할 말이 없었는지 말도 못하고 끙끙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그쳤어요. 불만 있냐? 말해라. 이 정도 가지고 불만할 것 같으면 나는 너랑 더 이상 볼 일 없는 것 같다. 어떡할래? 내가 경제권을 쥐는 것에 대해 결정을 해라. 그러자 남편은 하지 못해 그랬어요. 알았어. 네 맘대로 해. 그렇게 해서 다음날 당장 회사 총무과로 달려가서 남편의 급여 통장에서 바로 제 통장으로 급여가 이체가 되게끔 해놨어요.
남편의 신용카드도 체크카드만 빼고는 다 없애라고 했어요. 제 신용카드 하나만 있어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친정 부모님께 60만 원을 용돈으로 보내드렸고 시어머니한테는 30만 원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냐? 네가 뭔데 내 아들이 번 돈을 쥐락펴락이야? 감히 시어머니한테 용돈 준 것이 그렇게도 고깝더냐? 돈 30만 원을 던져주다니 내가 거지냐? 어머니, 병삼씨가 갑부예요. 혹여라도 어머니 아드님이 갑부가 된다면 월급을 통째로 쏴드릴게요. 거지 같아서 싫으시면 다시 돌려주세요. 저한테는 금싸라기 같은 돈이니까요. 뭐가 어쩌고 어째? 말씀만 하세요. 다음 달부터는 그마저도 안 드리면 저희야 좋은 거죠. 그 말에 시어머니가 쏙 들어가셨어요. 돈도 많으신 분이 욕심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아버님이 남기신 연금도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걸로 아는데 웬만히 하셨어야죠. 어머니도 별 수 있으셨겠어요? 남편 돈도 제가 다 관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뭘 어쩌겠냐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모든 게 공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 60만 원을 용돈을 드리고 시어머니한테는 30만 원이 뭐가 공평하냐고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남편 월급을 통째로 받으셨는데 불만을 하실 이유가 되나요? 그리고 인당으로 드려야지 용돈을 두 분에 30만 원을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야 공평한 거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꺼내야 할까요? 수십 년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슬러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집은 매우 가난했어요. 딸 넷에 남동생인 아들 하나, 그리고 말단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와 살림만 하셨던 어머니가 계셨죠. 그때는 어렸을 때라서 그렇게 가난했었는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보수적인 아버지 성격 탓에 딸만 넷을 낳고도 제 남동생을 낳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아들을 낳으려고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 2칸짜리 마당도 좁은 작은 집이었는데 경사진 곳에 지어진 집이라서 골목보다 지대가 낮아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날이면 집으로 물이 닥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모래주머니로 대문 틈 사이로 들이치는 물을 막아내느라 꽃방 날을 세우곤 하셨죠. 제가 본 어렸을 적의 기억은 엄마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치여 사셨다는 거예요. 연탄불에 밥하고 휘발유 골로에 국도 끓이고 새수물을 데워서 마당에 붙어있는 비좁은 욕실 겸 수도꼭지가 있는 창고로 데워진 물이 담긴 통을 날라다 주어야 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이면 온 식구들이 욕실 대용으로 사용했던 창고에 있는 물이 얼어붙을 정도여서 비좁은 부엌에서 세수하고 씻기도 했고 저는 늘 부엌에 빨간 다라이를 놓고 목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기를 원하셨어요. 박봉이었던 아버지 월급으로도 아끼고 저축하며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나이 또래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는 굉장히 그 아이를 반겨주셨죠. 그 남자아이는 재혼한 고모의 의붓 아들이었습니다. 잘 살던 고모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잠깐 동안만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갔었는데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집에 식구가 하나 더 넣는 셈이었죠. 그 남자아이의 이름은 김민중이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민중이를 반갑게 맞이해줬고 저한테도 또래니까 친하게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청 싫었어요. 사실 저는 언니들한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엄마는 온통 제 남동생에게만 일방적인 사랑을 주셨거든요. 물론 엄마와 아버지가 저를 소홀히 대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복동이라서 엄마가 남동생을 낳았다고 더 이뻐하신 편이었죠. 하지만 특별히 귀히 대하는 제 남동생에겐 비할 바가 못 되었어요. 그래도 바라고 바랐던 남동생이라서 온 식구들이 떠받들고 살았었죠. 참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저에게 또 다른 남자아이가 나타나서 가족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니 정말 싫었습니다. 그 애는 성격도 좋아서 금방 적응해서
마치 자기 집처럼 그 좁은 집에서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도 싫었어요. 언니들도 민중이한테 누나처럼 잘해주고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약간 소외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미워했어요. 저는 원래 순한 성격이었는데 민중이한테만큼은 심하게 굴었어요. 얄미워서 꼬집기도 많이도 꼬집었어요. 엄마가 민중이에게 맛있는 반찬을 주면 홀겨보면서 째려보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내 눈치를 살살 보던 민중이가 때론 불쌍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말 밉더군요. 그런 저를 언니들이 야단도 많이 치고 엄마도 저를 타이르곤 하셨습니다. 그럴수록 불쌍하다며 민중이를 더 감싸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민중이에게 너네 집에 빨리 가버리라고 소리 지르곤 했었죠. 그때는 어린 마음에도 제 눈치만 보는 민중이가 불쌍해 보여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잘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꾸짖는 언니들이나 엄마가 싫었고 정말 내가 나쁜 애였구나 라는 생각에 약간 혼란스러운 감정이었어요. 엄마 말처럼 부모를 떠나와서 혼자 많이 주눅이 들어있는 민중이한테 제가 친구처럼 잘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말은 그 어린 나이에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시는 엄마의 사랑을 남동생에게 뺏겼었는데 민중이가 와서 엄마와 언니들의 사랑을 받는 것에 굉장히 질투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로 나중에 민중이가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잠깐 동안만 있겠다던 민중이는 국민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야 저희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한테로 갔습니다. 그렇게 밉고 구박했던 민중이가 막상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따라서 가려던 민중이가 저희 엄마 품에 달려와서 울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던 저도 민중이가 이제 한 식구처럼 정이 들만 했었는데 가버리니까 섭섭했습니다. 매일처럼 못되게 굴고 함부로 했던 제가 미안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민중이에게 미안했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중이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죠. 엄마 아빠도 없이 눈치만 보는 불쌍한 애를 난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하고 자책을 하곤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고모는 민중이 아버지와 또 이혼을 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고모는 민중이를 이혼과 동시에 민중이 아버지에게 보내버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마다하셨대요. 민중이 아버지가 사업이 완전 망해버려서 민중이를 데려가서 잘 보살필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더 데리고 있겠다고 했었다는군요. 민중이 생모도 아주 어린 나이에 헤어져서 연락이 끊겼던 터라서 그런 민중이를 엄마가 많이 불쌍히 하셨어요. 그래서 민중이 아버지에게 나중에라도 민중이가 엄마한테 오고 싶어하면 언제든지 민중이 데리고 놀러 오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로도 이혼한 고모와는 별도로 민중이가 정이 들어버려서 늘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민중이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여러 번 봤었고 엄마가 민중이랑 통화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민중이 아버지가 기반이 잘 잡혀서 살만했는지 다시 재혼을 했다는 말만 듣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엄마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하셨고 그렇게 잊고 살아왔어요. 저는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라서 대학에 입학했어요. 우리 언니들 모두 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모두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꿨거든요. 언니들은 저와 남동생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취업해서 번 돈으로 엄마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니 저와 남동생에게 학원도 보내주기도 했고 저의 대학 학비도 일부 보태기도 했었죠. 다행히도 저는 대학에 입학해서 무난하게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가족들의 모든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꼭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터라서 재수를 3번이나 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와 아버지가 실망을 해서 남동생에게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언니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행여나 마음이나 다치지 않았을까 하고 남동생을 걱정을 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온 식구들이 제 남동생을 어린아이처럼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이제 다 큰 청년인데 말입니다.
오로지 저만이 제 남동생에게 유일하게 야단치며 공부를 그따위로 하면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고 이빠른 소리를 했었죠. 언제까지나 언니들이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해줄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남동생에게 재수는 안 된다고 했고 눈을 낮춰서 목표하는 대학보다 낮은 곳으로 입학할 것을 권했어요. 그렇지만 가족의 기대치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었던 만큼 남동생은 그것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동생은 심한 말다툼을 했어요. 우리 집에 기둥이고 장남인 네가 언제까지나 무책임하게 재수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것이냐, 그 뼈아프게 잔소리를 했었죠. 큰언니도 너 때문에 시도 못 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했었고 분수에 맞는 대학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남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있다가 친구를 만난다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군대 복무 중에 휴가 나온 친구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뺑소니 차에 치였던 겁니다. 친구를 만나면 늦게 들어와도 엄마는 꼭 남동생이 들어와야 잠이 드셨어요. 그날도 깨어있었던 엄마가 먼저 연락을 받았는데 얼굴이 하얘져서 말을 더듬더군요. 남동생은 그렇게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수술 도중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다가 병원에서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는 남동생을 잃은 슬픔에 빠질 새도 없이 엄마가 정신을 잃고 한참을 제정신을 찾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그걸 지켜보던 저도 큰 충격에 빠졌었죠. 안녕이란 인사도 없이 이렇게 험하게 갈 수가 있는지 의심이 갔고 바로 그렇게 모질게 마구 퍼부었던 자신이 정말 미웠어요. 이렇게 저희 가족들 모두가 멘붕 온 상태에서 어떻게 멘탈을 잡고 있을지 모를 때에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남동생이 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간 다음 날이었어요. 엄마는 링게를 맞으면서 누워 계셨고 저는 엄마 옆에서 정신이 반 나간 상태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누가 들어와서 옆에 있는지도 모른 채로 엄마 옆에서 엎어져서 훌쩍거리고 있었죠. 누가 제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 같아서 돌아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저 왔어요, 엄마. 낯선 청년이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엄마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정수야, 언제 왔니? 마치 깨어있었던 사람처럼 남동생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이제 금방 왔어요. 라고 하면서 엄마 손을 잡고 마치 남동생인 것처럼 다정하게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그 청년을 남동생이라고 여겼어요. 그는 다름 아닌 오래전에 헤어졌던 민중이가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왔던 거예요. 키도 크고 멋진 청년으로 성장을 해서 알아볼 순 없었지만 민중이는 저를 알아보고 제 이름을 불렀어요. 생김새로는 알아볼 순 없었지만 아마도 저일 거라고 생각했다더군요. 엄마는 충격 때문인지 남동생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과 하늘나라로 간 사실에 대해서 잊고 있는 눈치였고 민종이를 남동생으로 착각했습니다. 민종이를 포함해서 모든 식구들은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심장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여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종이는 엄마 앞에서 남동생처럼 행동했고 정신이 없는 저희 가족들을 대신해서 뒷수습을 했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힘들 때 민중이가 나타나서 힘이 되어주어서 많은 위로가 되는 듯 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잠깐이라도 엄마와 얘기를 주고받고 가곤 했어요. 다행히 그 덕에 엄마는 퇴원을 할 수 있었고 통원 치료만 받으러 다니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는 민중이를 정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살다시피 했어요. 엄마의 건강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민중이는 고맙게도 정말로 저희 엄마를 친엄마처럼 대했어요. 아버지도 그런 민중이를 보면서 큰 위안을 받으셨어요. 민중이는 그동안 훌륭하게 자랐더군요. 생모랑 아주 어렸을 적에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엄마의 정을 모르고 살다가 우리 집에 와서 엄마와 누나들의 사랑을 받고서 많이 그리워졌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을 떠난 후에도 그 기억이 떠나질 않았다고 했어요. 민중이 아버지는 늘 사업 때문에 바빴고 새엄마와는 대면대면해서 가족의 정이란 것은 없었다고 했어요.
민중이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다시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서 돌봐주는 일하는 아줌마가 있긴 했지만 늘 저희 가족이 그리웠기 때문에 그 먼 데서 집 앞에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학교에서 돌아오는 저를 보고서는 그냥 단념하고 돌아섰다고 했어요. 단 한 사람, 제가 두렵다고 하더군요. 집에도 생각날 때면 한 번씩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보곤 했었는데 유독 엄마보다 제가 더 전화를 자주 받더랍니다. 그럴 때는 그냥 끊어버리기 일쑤였고 어쩌다가 엄마가 전화를 받는 날에는 기분이 째졌다고 하더군요. 항상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란 울타리가 그리웠던 민중이는 우리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엄마의 건강도 한층 더 나아지는 듯 했고 아버지도 민중이를 친아들처럼 여겼어요. 저와 민중이와도 처음에는 엄청 서먹했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제가 민중이한테 친절하게 잘 대해주니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고마워해야 맞는 거였죠. 우리 엄마와 아버지에게 친아들처럼 정말 잘 대해줬어요. 그 덕분에 남동생을 잃은 슬픔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중이를 그 옛날에 구박하고 미워했던 제가 선뜻 나서서 미안했었다고 말은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담고 있었어요. 대신에 그 옛날에 저와는 다르게 정말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듬직한 민중이를 그만 좋아하게 되어버렸어요. 어쩜 이렇게 멋있게 자랐는지 볼수록 진국이더라고요. 하지만 속마음은 드러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남동생에 관한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었는데 엄마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숙정아, 모레가 정수가 간 날이었잖니. 이젠 정수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가자. 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제 기억이 나는 거야? 기억이 난 지는 한참 되었는데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고 민중이가 정수처럼 내 자식 같아서 멀어질까 싶어서 모른 척하고 계속 민중이에게 정수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젠 담담히 하늘나라에 간 아들을 마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역시 우리 엄마야. 엄마는 이겨낼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안아드렸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민중이에게 정수라고 불렀다가 민중이라고 불렀다가 했습니다. 엄마가 기억이 돌아오고 안정이 되어서 참 기뻤고 이게 모두 다 민중이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고마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옛날에 그렇게 구박하고 미워하며 못되게 굴어서 참 미안했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드디어 마음을 터놓고 서로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참 좋다고 하더군요. 그런 후에 우리는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중이는 결혼 후에도 우리 엄마와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민중이 아버지는 새어머니랑 잘 살고 계시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민중이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서 사위로서 역할을 다하면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전생에 무슨 이런 깊은 인연이 있지 않고서야 민중이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을까 싶었습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구박했던 그 천덕꾸러기 같던 남자아이가 저와 결혼할 사람이었다니 참 인연이란 것이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멘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손윗동사 한 분이 있습니다. 저와는 나이 차이가 8년이나 나는데 결혼은 늦게 하셔서 저희 애들보다 나이 어린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큰애 딸과 3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를 임신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을 잠깐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시간 좀 내어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생전 무슨 부탁이란 걸 하지 않으셨던 분이라서 무슨 그럴 만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친정 어머니께 아들을 맡겨놓고서 형님이 말씀하신 장소로 나왔습니다. 형님은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착잡한 표정이라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내심 걱정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하도 답답해서 용하다고 추천하는 보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을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용기가 안 나서 함께 가줄 수 있냐고 하셨어요. 저도 그 나이 먹도록 흔하디흔한 사주 한번 물어보러 점집이나 철학원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었더니 답답해서 무슨 말이라도 아무한테나 듣고 싶다고 했어요. 평소에도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아서 형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를 믿고 부르시는 것 같아서 일단 더 이상 묻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승용차로 교회로 한참을 가더니 비포장길을 또 한참을 갔는데 어느 남자 앞에 섰어요. 평범한 흔한 불교식 작은 절이었는데 문을 열고 내실로 길다란 통로를 따라 들어갔는데 겉보기에는 다르게 건물이 상당히 크더군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형님과 저만 조용히 살금살금 걸어갔는데 정말 혼자 왔으면 다시 돌아갈 뻔한 각이더군요. 들어가는 통로가 드낮인데도 불빛이 차단이 되어서 어두웠기 때문에 으스스하니 썰렁하기도 하고 빨리 그 통로를 벗어나고 싶더군요. 제일 끝방으로 형님이 들어갔어요. 사방이 신당으로 차려져서 울긋불긋한데 가운데 앉아있는 보살이란 분은 승복을 입고 계셨는데 쪽진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상과는 다르게 평범하고 온화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너무 조용한 이곳이 익숙치 않아서 숨죽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문을 열고 자리에 앉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어서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보살이란 분이 어느 분이 보실 거냐고 하길래 형님이 먼저 봐달라고 하자마자 바로 그 보살이란 분이 바로 혀를 찼습니다. 고개도 흔들더라고요. 형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남편과 이혼해도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버님과 잘 살고 계신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 보살이 답을 했어요. 이혼은 대박인데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왜 이 결혼을 했냐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상극 중의 상극을 만났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힘이 되고 좋은 말을 들으려고 온 건데 결혼을 왜 했냐니 저런 말을 함부로 해줘도 되는 건가 싶었죠. 당연히 형님은 그 말에 크게 낙심하면서 이혼하면 괜찮겠냐고 다시 물었어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혼은 대박인데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아듣기 힘든 사주풀이 얘기를 하면서 혀를 차면서 계란의 바위치기와 같은 상극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서로 만나서는 안 될 사주가 만났기 때문에 매사 되는 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자식도 아버지 사주를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자식복도 없다고 단칼에 무베듯이 잘라 말했습니다. 형님은 자식까지 사주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흐느끼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서럽게 우셨어요. 제가 보다 못해서 그 보살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냐고 하면서 형님한테 이런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소리를 듣기 좋으라고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대로 얘기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혼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절대 이혼도 할 수 없는 걸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아들과 딸의 사주도 그대로 물려받다는 말에 오열하셨어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이런 말을 들으려고 이 먼 데까지 왔나 싶어서 바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 보살이란 분은 어떤 위로도 해주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거짓부렁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라든가 하는 말들을 전혀 해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왜 결혼을 해서 고생을 자초했냐고만 탓하더라고요. 형님이 저보고 같은 형제지간인데 저희 남편은 어쩐지 물었어요. 괜히 긴장되고 손에 땀이 다 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살이 너무도 뜻밖에도 여기는 같은 형제지간이라도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잘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안심은 되었어요. 큰애인 딸을 물어보니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공부면 공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사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나만 못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주가 좋아서 둘 다 잘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물었더니 딸이면 살고 아들이면 죽는다고 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주 다투는데 자주 싸우는 것이 도움이 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한테는 부부싸움을 하면 할수록 더욱 안 좋아지니까 피해야 하는데 저희네는 부부싸움을 해도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 형제라도 완전 다르다고 비교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고 했어요. 그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집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면 남편이 울타리를 계속 보수해가며 지킨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가정적인 남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노위에 들어서 돈을 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님에게는 그 사주가 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피할 방법은 없다고 단정짓더군요. 남편의 건강을 물었더니 장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집안 내력 때문에 간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뜬금없이 장이 좋지 않으니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기만성형으로 말년운이 채여서 노후에 경제적으로 풍족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 남편에 대해 대체적으로 나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때 형님은 그 암자에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딴 거 믿을 것이 못 되니 잊어버리자고 했어요. 그때쯤에 형님과 아주머님이 크게 부부싸움 하시고 형님이 애들을 놔두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형님 집에 오셔서 애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부탁으로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굉장히 시부모님한테 대한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냥 두 분이 싸우셔서 집 나가신 줄 알았는데 시부모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주로 불만의 내용은 아주버니가 장남인데 시부모가 해준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간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시어머니께 형님이 식당 차릴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겠다더군요.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주버님 집도 시부모님이 사주신 거였거든요. 형님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대꾸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도 시어머님께 형님이 그동안 식당을 차리려고 조리살 자격증도 따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식당을 차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 서로 싸우다가 집을 나가게 된 거라면서 돈이 있다면 원하는 대로 식당을 차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회사에 다니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잘 되는 식당도 요새 폐업이 속출하는데 굳이 힘든 식당을 해보겠다고 하냐고 하시면서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셨었죠. 그리고 돈도 없으면서 무작정 식당 차릴 생각만 했냐면서 영 못마땅해 하셨어요. 뻔히 아주버님 월급과 경제력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시부모 돈으로 식당 차릴 생각을 했다고 여기셨어요. 저도 그렇게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6개월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주버님이 시어머니께 형님이 식당을 차리는 거 도와달라고 하셨대요. 더 이상 육아를 시어머니가 도맡아 하는 것도 힘들고 애들한테도 엄마가 필요하다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시부모님은 의논 끝에 식당 차리는 일체를 다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의 처사를 아주 괘씸해 하셨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형님은 못 이긴 척 집에 돌아오셨고 그동안 형님이 눈여겨봤던 식당을 인수해서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형님이 식당을 인수하자 배달 직원이 필요하다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형님과 함께 식당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공장 단지 내에 있는 식당이라서 경쟁업체가 많이 없어서 식당 매출이 수직 상승했다고 해요. 형님이 또한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배달도 많이 늘어서 배달과 홀주방 직원들도 하나씩 늘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이 안정권에 들어갔는데도 시부모님에게 가져간 돈은
갚을 만도 한데도 한 푼도 갚지 않으셨고 용돈 한 번 드리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번 돈으로 형님네 아파트 리모델링을 화려하게 하고 가전제품 싹 다 바꾸고 갖가지 사치품들을 다 들여놓으시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여전히 시어머니가 형님네 애들을 보고 계셨어요. 시아버님도 시어머니가 힘드실 때는 오셔서 형님네 애들을 다 챙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네 부부가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시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았고요. 그 사실을 아주버님과 형님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네는 형님네 집을 시부모님이 사주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시부모님이 조금 돈을 보태주신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거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형님네 애들을 보고 계시는 시부모님이 함께 저녁 먹자고 부르셨어요. 시부모님과 형님네 애들과 우리 애들 삥 둘러서 앉아서 밥을 먹으려는데 형님네 둘째 애가 갑자기 할머니를 부르더니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작은 아빠가 도둑놈이야? 하는 거였어요. 모두들 그 말에 다 놀라서 쳐다봤어요. 시어머님이 작은 아빠가 왜 도둑놈이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랬어. 작은 아빠는 도둑놈이라고. 내가 엄마한테 누가 도둑놈이라고? 하고 물으니까 작은 아빠라고 했어. 어린 조카의 말을 들은 남편은 참 어이가 없어 했어요. 아이가 거짓말할 리가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애들 앞에서 말조심도 하지 않는다면서 못된 것들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기분이 불쾌했는지 먹던 밥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몹시 심기 불편해 하셨습니다. 저는 형님네 딸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물었어요. 작은 엄마한테는 엄마가 뭐라고 했어? 하니까 불려시. 그럼 할머니한테는 뭐라 했는데? 망구탱이? 응, 망구탱이라고 했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한댔어. 작은 아빠가 뺏어간댔어. 엄마가 집을 나간대. 아빠한테 그랬어. 할아버지 돈을 뺏어오라고 했어. 참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애가 어른들 하는 얘기를 그대로 웃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녹음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앞에서 들려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시아버지께서 입을 떼셨습니다. 앞전에 식당 차려달라고 집 나갔을 때도 둘이서 일부러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고 있었다시면서 이번에 너네들 아파트 분양에 돈 보태주는 줄 알고 배 아파서 저런다시며 아주 괘씸해 하셨습니다. 남편은 조카 입에서 도둑놈이란 소리를 듣더니 입맛이 떨어진 듯 저녁 식사하다가 중단했고요. 저는 그나마 도둑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불려시라고 불러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애들 앞이건 아니건 간에 욕을 해댔으면 어린 조카가 저리도 읊어댈까 싶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일단 어쩌나 두고 보자고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은 모른 체 하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런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전화 주셨어요. 형님이 또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식당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이참에 직원도 더 뽑으면서 옆 가게까지 확장해서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는군요. 속셈이 뻔하네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그런데 왜 같은 방법을 두 번씩이나 쓸까요? 아마도 처음 썼던 방법이 너무도 잘 먹혀 들어가서 재미 붙은 거겠죠. 우리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약은 것 같아서요. 아주버님이 또 시어머니께 부탁했다네요. 저렇게 열심히 식당 일을 하는데 가게 확장하게 돈 좀 보태달라고 하더랍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보기만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실제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서
직원이나 알바 아줌마를 쓰고 싶어도 인건비 때문에 못 쓴다고 하면서 죽는 신용을 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네요. 시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이런 제안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아주버님을 불러앉히시고는 이젠 더 이상 힘들어서 애들을 봐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손이 바쁠 테니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 카운터 일을 돕겠다고 하셨고, 저녁에는 작은 애가 퇴근해서 가게 일을 도우면 된다시면서 애들 엄마도 없으니 애들은 아빠가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차피 그 식당은 시아버지 당신 돈으로 차린 것이니 큰며느리도 집 나간 마당에 직접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영업일지와 배달 명단을 넘기라고 하셨어요. 뜻밖의 말씀이라 놀란 아주버님은 식당 영업은 힘들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며 거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나가서 식당 차려주면 들어온다고 해서 식당 차려줬는데 싫다고 나갔으니 다시는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시아버지께서 식당을 접수하셨고요. 제가 아이들 유치원과 학교 간 사이에 식당에 나와서 주방 일과 카운터 일을 보면서 식당 일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남편도 퇴근 후에 식당에 와서 일손 도왔고요. 배달 명단과 영업 일지를 넘겨주지 않자 시아버지가 가게 상호까지 바꿔버리고 가게가 바뀌었으니 전 가게 주인한테 배달이 안 간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어요. 결국 멍청하게 배달 명단을 넘겨주지 않으려 했던 아주버니는 할 수 없이 넘겨주었고 배달 미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아주버니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칫하다간 죽어라 읽어놓았던 식당을 동생네한테 뺏기게 된 터라 얼마나 집에 들어오라고 닥달했던지 며칠도 안 되어서 형님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마치 사장인 것처럼 카운터에 계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밀치는데 그런 또라이는 처음 보겠다고 하셨어요.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형님은 시부모님에게 나가라고 소리쳤고 저에게도 자기 식당이니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식당을 뺏길까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을 연발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는가 하면 밀치거나 막말하는가 하며 참 우리 형님 이렇게 못난 여자였구나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과정에서 형님네 부부의 확실한 민낯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아주버님에게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동생네에게 식당 뺏길까 싶어서 득달같이 달려온 형님은 바꾼 상호를 다시 자기네 상호로 바꿔달고 열심히 식당 일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상호와 사장이 바뀌었다며 혼선이 와서 신뢰가 생명인 점심 배달 장사에 큰 타격을 받게 되어서 고객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 때문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식당에서 투닥투닥 싸우게 되니 홀 손님마저 사라지게 되었어요. 결국은 1년 만에 식당을 접었습니다. 식당을 접은 후에 아주버님은 특별한 벌이도 없이 주식을 하시는 것 같더니 시아버지께서 해주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다 쏟아 넣고는 한 큐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또 아주버님에게 시부모님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라고 시키셨는데 시부모님은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줄 돈이 바닥났다고 하셨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에게도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파트 입주로 잔금도 치러야 하고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정말 우습게도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서 자기에게 다시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술을 왕창 먹고 한참 취해서 가다가 뺑소니 잘 치어서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병원비도 없어서 결제를 못하고 있길래 남편이 대신 결제해 주었어요. 또 그 틈을 타서 시부모에게 빚이 있다면서 집 담보대출금을 갚아달라고 사정하는데 시부모님께서는 미안하다며 돈이 진짜로 줄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을 홀라당 경매로 넘기고
월세로 원룸살이가 시작되었는데 형님은 하는 수 없이 입에 풀칠을 해야 하니 식당 주방 일을 나갔습니다. 그때도 형님은 시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이 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왜 자꾸 시부모님에게 기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도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어시게 해서 모성본능을 자극해서 어떻게든 시부모님의 돈을 뜯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한번 닫아버린 시부모님의 지갑은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는 짓이란 걸 아셨던 거죠. 아주버니를 이용해서 시부모님의 돈을 탐냈던 형님의 계획이 수포로 가자 형님은 아주버니에게 주식 때문에 집을 날려버린 일로 해서 제발 죽으라고 날이면 날마다 노래를 불렀다네요. 반신불수가 인간이냐면서 구박하고 또 구박했다고 했어요. 일부러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아주버니를 함부로 대하고 죽일 듯이 구박하며 협박식이니 시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4천만 원을 생활비로 건넸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지갑이 열렸다고 생각한 형님은 어이없게도 그 돈으로 새 차를 뽑았다는군요. 그러면서 아주버니의 병원 물리치료를 핑계로 돈 요구가 끊임없었는데 더 이상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아주버니를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게 되자 반신불수인 아주버니에게 죽으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냉장고에 소주와 맥주를 사다 놓고 마음껏 마시라고 하면서 수면제도 통째로 사다 주더라네요. 그러면서 지긋지긋하니 제발 빨리 죽어주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던 아주버니는 술에 취한 채 형님이 사다 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원룸에서 반신불구가 된 아버지를 학대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 형님네 아들과 딸은 나중에 이때의 일을 선명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형님네 아들과 딸은 반신불수인 아버지가 미워서 학대한 것도 모자라서 술과 수면제를 가져다 주며 자살하라고 방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충격 때문에 형님네 아들과 딸은 형님을 떠나서 찾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디로 떠나는지도 알 수 없고 형님은 아직도 식당 주방 일을 하면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가끔씩 연락해오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뒤로는 시부모님이 극도로 형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감히 나타나진 않았었는데 저한테는 한 번씩 연락해서 어찌 지내는지 근황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져서 일도 못 다니고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한다더군요. 병마와 외로움에 지친 듯이 보였는데 불쌍했지만 선뜻 찾아가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들과 딸 자식이 있는데도 저렇게 외면받고 혼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형님을 보니 그때 그 보살이 말한 사주팔자가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주변에 사주로 인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보도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와 남편은 5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내 결혼이었어요. 직장은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연봉도 적자는 꽤 괜찮은 회사였어요. 저와 남편은 처음부터 결혼은 직장만을 한 후에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월급을 서로에게 공개를 했었고 연애 비용을 알뜰히 아껴서 신혼집을 장만하는 데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이 연애를 하면서 아낌없이 쓰는 돈들이 장난이 아니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아끼자고 제안했어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였고 나이도 많이 차서 양가 부모님께 손을 내밀 형편도 아니었으니까요. 가끔씩 제 주위에 금수저인 친구들은 자기가 번 것을 다 쓰고도 부모님께 당연히 손을 내밀며 사는 친구도 있긴 했어요. 늘 산 신상 명품백에 눈 돌아가고 피부과에 정기적으로 피부 시술도 받고 마사지는 회원권을 끊어서 규칙적으로 받으면서 마치 돈을 쓰고 사는 것이 미덕이냐 여기던 친구가 한때는 로망이었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수저가 아니었기에 일찌감치 주제 파악은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월급 때마다 얼굴을 맞대고 각자 계좌를 공개를 하며 그 전달까지 지출과 수입을 서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 장만을 위한 통장을 제 명의로 급여의 대부분을 저축했어요. 남편이 주식이나 코인이 대박났다는 주변 사람들의 쏠깃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못하도록 단속을 했어요. 남편 월급을 제가 거의 다 관리를 한 셈이었죠. 그만한 믿음과 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저와 결혼은 생각도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이 저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남편이 짠돌이 행세를 하니 돈 벌어서 여자한테 다 갖다 바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은 그런 것에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시댁은 지방에 있었고 시댁 식구들도 시누이만 빼고는 모두 다 지방에 살았어요. 남편만 홀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다녔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셨던 시부모님은 역시나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자 기대도 크셨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취업을 하게 되면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대줄 줄 아셨어요. 아버님은 남편이 다니던 같은 명문대를 나오셨는데도 평생을 직업다운 직업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명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 짜잘한 은행이나 이런 회사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며 꿈만 야무지게 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낸 허송세월은 시어머니만 힘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탓에 시어머니께서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왔는데 항상 돈에 쪼달리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니도 그런 아버님을 똑같이 닮아서 허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사법시험 제도가 있어서 합격만 하면 곧바로 변호사가 될 수 있었는데 아주버니는 변호사가 되겠다며 세월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형님은 고시학원에서 함께 법 공부를 하다가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니 자신만만해하는 태도와 제대로 된 공부에 뒷받침을 해준다며 사법고시는 무난히 패스할 수 있다는 사탕발림에 넘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돈을 벌어서 아주버니의 공부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을 했다고 형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계획에도 없던 아들을 임신하자 아주버니가 형님 탓을 해가며 남자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며 매번 사법고시에 떨어진 이유를 갖다 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탓에 아주버님과 형님과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사법고시 제도도 없어지자 공부를 반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니도 아버님처럼 이렇다 하는 직업은 가져보지도 못한 채 형님에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형님을 시어머니는 늘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아주버니가 조상덕이 없어서 그럴 뿐 언젠가는 제 밥벌이를 잘 할 거라며 항상 두둔하셨다고 했습니다. 신임만 3년째 간호전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 생활을 하는데 그 벌이로 시부모님이 생활하신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첫 월급을 받아서 오래되어서 화면도 찌직거리는 구형 TV를 버리고 대형 TV를 새로 사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생활비도 듬뿍 드리고 있다가 저를 만난 후로 바뀌었습니다. 왜 시어머니께 용돈을 더 이상 못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했어요. 물론 그랬다고 했지만 섭섭해 하시더랍니다. 네가 여자를 알더니 애미애비도 안 보인가 보구나. 네가 아무리 대학교도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내가 돈 한 푼 안 쥐어줬다고 해도 보이지 않게 돈이 많이 들었다. 그런데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사실 시어머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버님 때문에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노후 준비는 하나도 못하신 채 퇴직을 하시고 말았어요. 퇴직금이라고 해봤자 뒷거울이만 해서 늘 노후가 걱정이 되신 듯 했습니다. 그나마 생활비를 보태주던 시누이도 언제 시집갈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월급을 거의 통째로 다 보내고 있는 사실에 매우 격분하시기도 했어요. 저와의 결혼을 무척 반대를 하셨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으셨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손 벌리지도 않고 알아서 결혼을 하겠다는데 무슨 명분이 있었겠어요. 저와 남편은 어느 정도의 돈이 모아지자 혼인신고부터 했습니다. 신혼부부 청약 당첨을 노렸으니까요. 제가 꼼꼼하고 세밀한 탓에 저에게 그의 모든 일에 관한 한 다 맡겼어요.
드디어 제 이름으로 장약에 당첨이 되어서 남편과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둘이 잘 해내느라 마음 편히 돈을 마음껏 써본 적이 없었어요. 1,000원짜리 커피도 사 먹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마련한 신혼집이라 하더라도 은행돈이 대부분이라서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신도 더 늦추기로 했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었어요. 신혼집으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아직 집들이는 안 한 상태였고 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한번 오셨다 가셨을 뿐이었어요.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혼자 집에 있기가 적적할 것 같아서 친정엄마를 저희 집에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퇴근 후 집에 와서 보니 뜻밖에도 시부모님과 형님네 식구들이 와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비번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에 와보니까 네 친정엄마가 와 계시더라. 왜 내 아들네 집에 내가 오면 안 되는 거냐? 비밀번호 왜 네 친정엄마한테 알려줬냐? 아무리 내 아들이 해외 출장을 가서 집을 비운다고 해도 사위 집이다. 함부로 내 아들도 없는 집에 드나들면 좋겠냐? 너무 황당한 말씀에 어이가 없었어요.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그러자 형님이 제게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아주버니도 안 계시는데 서울로 휴가를 가자고 하셔서 모시고 왔네. 온 김에 아가씨 얼굴도 보면서 한강 유람선도 타고 서울 구경도 하자고 그러셨네. 미리 말씀을 주셨어야죠. 형님도 여름 휴가이신 거예요? 난 어머니가 저번 달부터 가자고 하셔서 동서한테 말씀을 하신 줄 알았지. 어머니가 하도 동서네 집이 좋다고 자랑을 하셔서 말이야. 서방님이 해외 출장을 가고 안 계시니까 궁금도 하고 겸사겸사 아가씨 얼굴도 보고 서울 구경도 하고 좀 좋은가? 자기들만 좋으면 다인가요? 얼척없는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나 형님이나 똑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오시니까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 네 친정엄마는 이 집에 오면 괜찮고 내가 오면 안 되는 거냐? 이 집은 엄연히 내 아들 집이야. 나도 혼자 있을 네 생각을 해서 온 건데 어째 시큰둥하니? 그게 뭐냐? 어머니, 싫다기보다 미리 연락을 안 하시고 오셔서 제가 당황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행여라도 다른 약속이라도 잡고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네가 다른 약속을 하기라도 하면 내가 내 아들 내 집에 못 들어오냐? 그딴 소리 그만하고 우리 배고프니까 저녁밥 좀 빨리 해라. 형님이 수박 한 통과 참외 조금 사왔는데 저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제서 퇴근했는데 언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겠어요. 배달해서 먹든지 해야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못마땅하다는 듯이 그러셨습니다. 이제 퇴근했으면 지금 준비하면 되는 거지. 돈 아깝게 맛도 없는 배달 음식을 먹자는 거냐? 어머니, 음식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밥하고 김치만 내놓겠어요? 그럼 너는 평소에 뭘 먹고 살았냐? 그냥 있는 그대로 차려라. 다들 오느라 힘들었으니까 대충 차려도 잘 먹을 거다. 저는 참 난감했습니다. 무작정 쳐들어와서 나보고 뚝딱 차려내라니 제가 요술사도 아니고 뭐 어쩌란 건지. 그때 서울에 사는 신우한테서 시어머니에게로 전화가 왔어요. 휘영이냐? 나 여기 네 오빠 집에 왔다. 너도 얼른 와라. 네 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빨리 와. 시어머니가 신우의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신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아가씨, 어디쯤이에요? 아파트 입구에 슈퍼가 있으니까 거기서 장 좀 봐가지고 와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녁 식사 준비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난 피곤해서 다시 나갈 힘도 없어요. 아가씨가 알아서 사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며 난리셨어요. 너는 정신이 있는 거냐? 왜 죽도록 일하다가 언니한테 장을 보라고 하냐? 어머니, 저도 죽도록 일하고 왔어요. 저한테는 저녁 식사를 차리라고 하시면서 아가씨한테 오는 김에 장 좀 봐오란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저건 말하는 것 좀 보게.
어디 가면 신우이한테 그런 심부름을 시키냐? 라고 하시며 다시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러시더라고요. 휘영아, 그냥 와라. 네가 뭘 한다고 장보라고 하는 건지 하여튼 한심하다. 그냥 와라. 알았지? 신우이가 전화를 끊은 후에 저에게 그러셨어요.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서 네가 슈퍼에 가서 장 좀 봐라. 어디 손님한테 장을 보라고 하냐? 어디서 빼어먹길래 그렇게 경우가 없어. 그 말씀에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연락도 없이 무턱대고 오신 분이 경우가 없는 거죠. 말씀은 바로 하세요. 뭐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폼이 그러냐? 네 어머니가 그렇게 시키더냐? 그래서 더 이상 저도 화가 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함께 나가주세요. 제가 다른 날 다시 모실게요. 아주버님과 형님도 나가주세요. 그러자 아버님과 아주버니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불쾌한 표정만 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쥐어 바꾸면서 그러셨습니다. 하여간 처음부터 재수대가리 없이 보이더니만 끝까지 마음에 안 드네. 너나 나가. 여기는 내 아들 집이야. 제 집이에요. 어머니나 당장 나가주세요. 그러자 아버님이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건방지게 어디서 큰 소리냐. 밥을 차리라면 차리고 말라면 말아야지. 그것도 하기 싫어서 시부모를 나가라고 하냐. 너나 당장에 나가라. 아주버니도 저를 아주 못된 며느리인 양 취급하면서 시덥지 않다는 표정으로 노려봤어요. 때마침 벨이 울리더니 도련님이 들어왔습니다. 요상한 분위기에 도련님이 그러더라고요. 형수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도련님은 또 웬일이에요? 저야 엄마가 당분간 여기서 여름 휴가를 보내신다고 해서요. 그래서 형도 없으니까 여기서 지내라고 해서 가방 싸들고 왔어요. 네? 제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말만 듣고 오셨어요? 그러자 도련님이 영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제게 그랬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여기 오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엄마랑 아버지가 모처럼 서울 구경도 하신다니까 모시고 다니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련님, 제가 어머니한테 여기서 여름 휴가를 보내시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형님이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듣자 하니까 너무하네. 동서, 우리가 마치 거짓대들이나 된 것처럼 말하는데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은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문전박대를 해도 되는 건가? 문전박대라고 했어요? 제 집을 두고 나가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러세요? 이렇게 경우 없이 막 들이닥쳐서 경우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갑자기 쥐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네가 감히 우리를 우습게 알아? 너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갑작스런 시어머니 행동에 제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켜보던 아버님이 궁시렁 대시면서 모른 척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고 아주버니는 그만 좀 해요. 참나 뭐하는 집구석인지 라고 투덜대기만 했고 도련님과 형님만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형님이 흥분을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말로 하세요. 이런 인간은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하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 와중에도 형님의 그 말에 더 열불이 났습니다. 도련님만 그랬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형도 없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 한 번 잘했다는 듯이 그랬습니다. 무슨 짓?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속이 터졌는 줄이나 아냐? 이것이 얼마나 네 형을 가지고 놀았으면 그렇게 말도 잘 듣던 애가 내 말을 안 들었겠냐? 그러면서 더 열을 내면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오늘 나한테 잘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언젠간 한번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내 아들도 없겠다. 너 오늘 나를 잘 받았다. 라고 하시며 저에게 사정없이 돌진을 하셨습니다. 어찌나 억세고 힘이 세시던지 형님도 못해보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도련님이 날렵하게 막아섰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시끄러운 소리에 작은 방에서 나온 아버님이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동네 창피하니까 조용조용하게 할 수 없어? 목소리 좀 낮추란 말이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버님께 그랬어요. 당신 목소리나 낮춰요. 당신이 맨날 나를 우습게 알고 큰 소리를 치니까 며느리도 나를 우습게 알잖아요. 내가 언제 큰 소리를 쳤다고 그래? 라고 하시며 두 분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 사이를 틈타서 도련님이 저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문 밖에서도 시부모님이 서로 싸우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도 아버님이 평생을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도 잘난 체하고 시어머니께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것에 심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쉽게 버리지도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비슷한 것이 있어서 그 울분이 저에게 터지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 사이에 신우이가 산발한 채 집 앞에서 떨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그러더라고요. 언니, 왜 이러고 있어요? 얼굴은 왜 그래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언니가 엄마한테 되돌았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얻어 터질 짓을 했어요? 신우이네 형님이나 불난집의 부채질이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생각해준답시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엄마가 오빠가 해외 출장을 간 김에 언니를 손 한번 봐준다고 했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요. 우리 엄마가 언니가 오빠를 휘어잡는다고 해서 물러났을 사람 같았어요. 참 순진도 하셔라. 더 당하기 전에 엄마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요. 알았어요? 신우는 저를 한껏 비웃으면서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에 달려온 파출소 경찰을 따라 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경찰이 제 집으로 가서 배를 눌렀어요. 여기 김수현 씨 댁에 무단으로 들어오신 건 맞습니까? 갑자기 교양이 가득한 표정으로 시부모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나긋나긋하게 경찰들의 말에 대답을 했어요. 여기는 제 아들네 집이에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며느리가 속이 없어요. 일단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피의자 신분이니까 다들 파출소로 가셔야겠습니다. 모두 나오세요. 아니, 경찰 양반, 우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모두 파출소로 가셔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 의해서 시댁 식구들 전부가 제 집에서 끌려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론 저희 신혼집에 발도 못 디뎠습니다. 파출소에서 며느리에게 손끝 하나도 건드린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지만 제가 녹음한 핸드폰 내용을 듣게 해줬더니 그때서야 조금 손 좀 봐줬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래 봤자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내게 달려드니까 밀친 거예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저희 친정 부모님이 괘씸하다며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신혼집도 새 집이라서 좋은 가격에 살 사람들이 많아서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전후 사정을 해외에 있는 남편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남편이 제게 연락해 왔어요. 자기야, 괜찮아? 우리 엄마 선배가 좀 매운 편인데 많이 아팠지? 응, 어머니가 연락했어? 식구대로 다 나한테 그러더라. 빨리 신고한 거 취소하게 하라고 말이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하다. 엄마랑 우리 식구들하고 연을 끊고 살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좀 용서해줘. 그걸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생각은 초도 없다. 한번 그런 사람이 두 번은 못하겠니? 너도 나 때문에 네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 필요도 없어. 그냥 나랑 이혼하고 편히 살아라. 집은 팔려고 내놓았으니까 곧 팔릴 거고 넌 그냥 몸만 나가. 아직 해외 출장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날이면 날마다 저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말로만 해서 되나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은 내게 모든 걸 다 넘겨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걸어봤자 실익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깨끗하게 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시어머니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했지만
그건 그거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끝까지 취하지 않자 시어머니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합의금보다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합의금 액수를 더 크게 불렀어요. 돈은 무서웠는지 제게 억지로 사과를 하는데 좀 웃겼습니다. 영혼도 없는 그런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아요. 이혼 위자료 청구도 할 테니까 준비나 잘하세요. 제가 인정상 봐주고 그런 줄 알았으면 큰 오산이었죠. 받을 거 다 받기로 작정했으니까요.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를 함부로 대합니까? 완전히 실수하신 겁니다. 며느리가 잘하고 아들 내외랑 서로 잘 살 때가 좋은 겁니다. 그 이상 바라지 말아야죠. 아들네 집이 며느리 집이란 인식도 이해가 부족하면 앞으론 며느리 보기가 참 힘들 겁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결혼 후 둘째를 임신할 때였어요. 친정집에다 차대를 맡겨놓고 주말에만 데려와서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남편과 제가 다니는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장만을 하다 보니 친정집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기 때문이었죠. 둘째 아이까지 임신을 하고 보니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대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도 되었어요. 그래서 내렸던 결론이 조금은 남편과 저의 직장과 거리는 멀더라도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가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잘 받아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친정집과 가까운 곳에 있던 허름한 주택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곳에 새로 2층 집을 짓기로 했어요. 남편과 제가 모아놓았던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대출도 받고 남편이 아는 분한테 돈을 좀 빌렸다고 했어요. 2층에는 저희가 살고 1층과 옥탑방은 세를 내주기로 했어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한다기에 믿고 맡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새 집이라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친정집과 더 가까우니까 친정집 아들을 맡겨놓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친정엄마가 직접 출퇴근을 하시는 것처럼 애들을 봐주러 오셔도 되었어요. 하루 종일 친정 부모님이 우리 애들을 봐주지 않아도 되었고 저는 주말에만 애들을 보러 다니지 않아도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퇴근 후에 저녁 시간에는 편히 쉬실 수도 있었고 저는 힘은 들어도 아들의 얼굴을 매일 볼 수가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이사를 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퇴근해서 와보니 1층에 새들 사람이 이사를 온 모양인지 불이 켜져 있었고 이삿짐을 나른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반갑더군요. 벌써 전세가 나갔을까 싶어서 내심 기뻤어요. 그런데 1층 아래층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나와서 저를 반기더라고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왜 거기서 나오세요? 내가 여기로 이사를 왔다. 너한텐 미처 말을 못했구나. 내가 네 엄마한테는 아직 인사를 못했다. 이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말이다. 네? 어머니가 여기로 이사를 오셨다고요? 왜 저한테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글쎄 춘봉이가 너한테는 미리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니?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식구들이 저만 쏙 빼놓고 자기네들끼리만 알고서 쉬쉬했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미리 알게 되면 분명히 싫다고 반대를 했을 거라서 미연에 방지를 하려던 것이 틀림이 없었는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가 1층으로 이사를 오시는데 며느리인 저만 모르게 하는 법이 어딨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시끄럽다. 춘심이가 이사를 하느라 고생을 해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내일 저녁에 여기서 고기라도 구울 테니까 퇴근할 때 오면서 수박이나 사와라. 알았냐? 지금은 수박이 문제인가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된통 당한 느낌이라서 충격을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수박을 사오라고 하다니요. 저는 그냥 대답도 하지 않고 1층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우이가 옷 정리를 하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흠칫 놀란 표정을 아주 어색하게 말을 했어요. 올케 왔어. 놀랬지? 그냥 우리 올케 놀래키려고 서프라이즈를 했다고 생각해. 뭐라고요? 왜 다들 작정하고 저를 속였어요? 그러자 눈을 휘둥그레하게 뜨면서 자기 말했어요. 누가 올케를 속였다고 그래? 여기 땅을 사고 집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 정도도 생각을 못한 올케가 바보 아니야? 척하면 알아들었어야지. 올케는 엄마랑 내가 여기로 이사를 온 것이 그렇게도 불만이야? 네, 불만이에요. 저는 사람도 아닌가요?
왜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제가 뭐가 그리도 무서워서 몰래 이사를 오셨냐고요. 그랬더니 제 표정이 아주 우습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이미 엄마 집을 판 돈으로 여기 집 짓는데 돈이 보태어졌고 이사를 와버렸는데 올케가 뭐 어쩌겠다는 건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저를 속였던 거였어요. 자기네들끼리 저를 속이면서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바보 같은 저를 보면서 엄청 웃었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고 심한 모멸감마저 들었습니다. 남편을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이 나를 완전히 우습게 알고 자빠져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어요. 저는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가서 친정엄마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친정엄마도 결혼한 부부 사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발대발하셨어요. 말이 아래층으로 이사를 온 것이지 아예 합가를 한 거나 매 한 가지와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요. 신우이는 이혼을 해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지낸 지가 꽤 되었어요. 신우의 급작스런 이혼으로 신혼살림이 그 오래된 시댁집에 한 대 엉켜서 아무렇게나 쑤셔 박아져 있었는데 아래층에 새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다 끄집어내놓고 신혼집처럼 예전 신혼살림으로 꾸미고 있더라고요. 친정엄마도 화가 잔뜩 나셔서 남편이 돌아오자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을 캐 물으셨어요. 자네 왜 어머니가 아래층으로 이사를 온다는 사실을 숨겼나? 네, 어머니, 그게요. 일부러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생각을 해도 합리적인 생각인데 괜히 신경이 예민해질까 봐서요. 자네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나? 부부가 서로 딴 맘을 먹고 있는 게 정상이란 말인가? 그러자 남편이 저와 친정엄마를 달래기 바빴어요.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합가는 아니잖아요. 저도 어머니를 가까이 두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남편을 보니 오라가 더 치밀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엄마와 가까이 이사를 가니까 너도 네 엄마를 가까이 이사를 오게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걱정 마. 우리 엄마가 당신을 힘들게 하진 않으실 거니까. 그래도 자기가 잘했다고 입을 쫑알대고 할 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아예 어머니를 네가 끼고 살아라. 네가 나 몰래 네 맘대로 했듯이 나도 네가 모르게 내 맘대로 하면 되겠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남편은 그저 제가 성질을 내던지 말던지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어쩌겠냐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걱정을 하시는 친정엄마를 돌려보내면서 다음 날부터는 우리 애들을 봐주러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아래층에 들러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어머니 손자를 돌봐주셔야겠어요. 라고 하고서는 제 아들을 데려다 놓았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러시네요. 내가 어떻게 손주를 본다고 그러냐? 내가 척추 협착이 있는 거 모르냐?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저 모르게 이사를 오셨으면 그 정도는 각오하신 거 아니셨어요? 간식은 제가 적어놓은 그대로만 먹이세요. 제가 퇴근해서 와서 일일이 다 확인할 테니까 신경 써서 챙겨 먹이세요. 아셨죠? 라고 하자 아주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시어미를 종살이를 시키려고 하는 거냐? 종살이든 뭐든지 간에 어머니 손자인데 어머니가 키우셔야죠. 덕분에 저희 친정엄마가 손주 육아에서 해방되셨네요. 잘 부탁드려요. 아셨죠? 신이도 출근 준비를 하면서 이 광경을 보더니 입을 쩍 벌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친정집에 들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친정 부모님과 의논을 하느라 늦게 집에 들어왔더니 전화가 불이 나고 난리였어요. 전화가 불이 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고 제 할 일만 하고 왔더니 그랬다고 신우이랑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이렇게 쓰리콤보로 저에게 따발총을 날리더라고요. 내가 뭐 어쨌다고? 란 표정으로 어이가 없다는 듯이 행동을 했더니 난리였어요. 자기야, 미쳤어? 왜 엄마한테 천수를 맡겼어? 내 맘이야. 친할머니한테 손주를 맡긴 게 미친 일이니? 웃기고 자빠졌네. 뭐야? 내가 허리가 아파서 얘는 못 봐준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시 네 친정엄마를 불러라. 알았니? 아니요. 저희 친정엄마도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도 참고 잘 봐주셨어요. 뭐로 친할머니가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오시게 해요. 어머니가 제 아들도 돌봐주시고 틈틈이 집안일도 챙기시고 하셔야죠. 옳게 말하는 꼬락서니 좀 보게. 감히 우리 엄마를 부려먹을 생각을 해? 뭐라고요? 그건 제가 할 말이네요.
감히 저희 친정엄마를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누군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형님이 저에게 폭탄 발언을 퍼부었어요. 그래? 그러면 아예 여기서 우리 엄마랑 함께 사는 게 어때? 나는 이번에 재혼할 건데 이왕지사 신혼집처럼 꾸며놨으니까 아랫집에서 내 신혼살림을 차릴 생각이네. 얼척이 없더라고요. 아이 시어머니 합가를 하라는 말이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형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형님이 재혼을 하던지 말던지 신혼집을 차리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는데요. 어머니와 합가하라는 말은 절대 안 될 말이네요. 누구 맘대로 합가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난 이번에 재혼해서 아래층에 신혼집을 차릴 생각이니까 올케가 우리 엄마와 2층에서 함께 살면 되겠네. 어차피 낮에는 사람도 없고 조카도 봐줄 수도 있고 나쁘진 않겠어. 완전히 웃긴 짬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저만 따로 나가 살게요. 내일부터 회사 근처에 있는 원룸을 얻어서 나갈 테니까 그래 알아요. 천수는 주말에만 보러 올 테니까 어머니가 맡아놓고 잘 돌봐주세요. 라고 하자 남편이 미쳤냐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야말로 미치지 않았니? 일단 네 상판떼기는 쳐다도 보기 싫어서 당장 원룸에 나가 살지만 이혼 수속을 밟을 테니까 각오해라. 불쌍한 우리 엄마를 모시기 싫어서 따로 나가서 살겠다는 게 말이 되니? 그래, 말이 된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네가 더 문제다. 정신 차려. 네 엄마만 불쌍하고 우리 엄마는 불쌍하지 않지? 우리 엄마는 막 부려먹어도 되고 네 엄마라서 막 부려먹으면 안 되고 모시고 살아야 하고 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나를 속이고 집 짓고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래층은 형님이 재혼하는데 신혼집으로 내주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 그렇게 내가 있으나만한 존재이면 이혼해야지. 그렇게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더니 그때서야 남편이 저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달랜다고 될 일이 아니었죠. 다음날부터 저는 짐을 싸서 월세 원룸으로 이사를 했고 아들의 시어머니가 돌보도록 했어요. 남편이 그 집을 나와서 전셋집을 구해서 함께 살자고 했었지만 끝까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이에 둘째 딸도 낳았지만 이혼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번 겪은 배신감은 잊을 수가 없었고 평생을 두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이고 내 인생은 인생이니까 두려울 곳이 없이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남편은 내 이혼 조건에 합의를 해주었고 두 아이들의 양육권도 넘겨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원하는 대로 편히 잘 살고 있고 형님도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고 저도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 편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은 외사촌 오빠의 결혼식에 갔다가 못 볼 것을 보고 결혼식 엎어버렸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한 기막힌 사연입니다. 재작년에 연인 사이였던 남친과 헤어졌어요. 3년을 사귀었었고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나를 놔두고 한눈 팔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마냥 착하기만 하진 않았고 사회 이슈나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칭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스스로 개념 있는 변호사로 지칭했었죠. 그때 남친은 참 그럴싸해 보여서 저는 그런 남친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술도 잘 못 마셔서 친구들 사이에선 제일 먼저 취해서 엎어져 자곤 했지만 그것마저도 싫진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 애주가여서 엄마가 마음고생 많이 한 걸 봐왔기 때문에 평소에도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남자들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허우대만 멀쩡하고 속빈 강정 같은 남자들 많은데 남친은 발랑 까지지도 않고 맑고 순수한 영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멍충이 바보였었네요. 제가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였어요. 어느 날 남친이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나 되는 것처럼 가엾은 술집 살롱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가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불쌍하다고 그 수렁석에서 구해주고 싶다나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또 시작이네 싶었어요. 남친은 동창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뜻이 맞는 애들끼리 2차로 가자고 해서 마다했는데 뻔히 도움이 끼고 놀려는 걸 알기 때문에 빠지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반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했다고 하더군요. 친구 중에 돈 펑펑 쓰는 물주가 있어서 그날도 도움이 끼고 술 한잔씩 했다네요. 눈치 봐서 빠져나갈 요량으로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있었고 친구들은 이미 한 잔씩 걸친 상태로 자기네들끼리 떠들며 이야기하느라 바쁘더래요. 그런데 도미 중 한 여자가 옆에 다가와 앉더랍니다. 순진해 보인 생김새가 도우미를 할 사람 같진 않아 보였다네요. 처음엔 별로 대화를 나누고 싶진 않았는데 묘하게 그 여자의 하는 말에 빠져들더랍니다. 처량하게 슬픈 눈을 반쯤 내리깔면서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한 거라면서 한숨을 쉬더래요. 원래 집안이 부유했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사채빚이 졌다면서 사채업자들에게 빚도촉에 시달리니까 마지못해 팔려오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도움하면서 본 돈 몽땅 빚 갚는 데 들어가고 있다고 했답니다. 아버지 빚 다 갚기 전에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다면서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여자도 다 있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 모르게 술집 도우미 짓을 하는데 어디다 도움 요청할 곳도 없어서 갚아야 할 빚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데도 없다고 했다네요. 남친은 왜 진작 빚이 그 지경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이면 파산 신청이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밟지 않았냐고 반문하면서 물었는데 아버지 사업 일이라서 잘 모른다고 얼버무리더랍니다. 그래서 남친은 아마도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해도 소용없었나 하고 갸우뚱했다네요. 그러면서 변호사이니까 혹시라도 법률적인 일로 상담 문의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명함을 달라고 해서 주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친은 그 여자가 연락해와서 몇 번 만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했어요. 순진하고 착한 아가씨인데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채업자가 포주처럼 감시를 하고 도우미로 술집들을 이리저리 돌리니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비가 억수로 떨어지는 어느 날 밤에 도우미 노릇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대요. 갈 곳이 없어서 왔다고 도와달라며 어떻게 알았는지 남친 오피스텔로 찾아왔답니다. 이 멍충이 남친은 그 말에 깜빡 속아서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들어오게 했고 그때부터 저 몰래 동거 아닌 동거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거 아닌 동거가 리얼 동거로 변하게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진 않았대요. 그때부터 바보 남친은 그 여자 물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친의 혼을 쏙 빼놓았는지 남친은 도우미한테 푹 빠져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멍청하고 부족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남친 오피스텔로 찾아가 보지 않았더라면 남친이 정말로 바빠서 만나주지 않는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남친이 바쁠 것 같아서 저녁거리 간단히 장봐와서 반찬이나 해놓고서 잠깐 기다려 볼 생각으로 남친 오피스텔에 비번 따고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뜻밖의 웬 여자가 자기 집인 양 있어서 잘못 들어왔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남친 오피스텔이 맞더라고요. 저는 누구세요? 하니까 당신이야말로 누군데 함부로 들어와요? 하더군요. 그리고 우린 서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임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야, 너 영미 아니니? 그래, 수키? 그랬습니다. 세상에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런데 수키, 너 여기서 뭐하니? 여기 내 남친 집인데? 했더니 네 남친이라고? 어떡하니? 내 애인 집인데? 나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친 집에 여자가 자기 집인 양 있는 것도
뒤로 나자빠질 사건인데 바로 그 여자가 하필 일진 중의 일진으로 악명 높았던 깡패 나부랭이 수키다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네 남친이었어? 아, 정말 웃겨. 남자가 왜 그렇게 째째하니? 쫌탱이처럼. 돈 아까워서 쩔쩔매고. 수키가 내 남친과 엮이다니 정말 구역질나기 싫었습니다. 가타부타 여러 말 필요 없이 바로 남친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남친에게도 매우 실망이 되었고 사무실 찾아가서 뺨 한 대라도 시원하게 치던지 핵주먹을 한 방 날리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수준 낮은 수키를 만난 탓에 남친의 민낯을 바로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수키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남친과 오피스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잘 갖고 놀다가 돌려줄게. 기다려, 영미야. 하고 톡을 보냈어요.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아주 재미가 났는지 속옷 차림으로 아주 러블리하게 있는 장면을 일부러 연출해서 찍은 사진을 마구마구 보내더군요. 수키는 그때도 그런 애였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 한 번 못 받아보고 엄마한테도 버림받아 보호시설에 돌아가며 맡겨져 자랐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애들을 괴롭혔어요. 수키가 보낸 사진들을 삭제하려다 말고 혹시 몰라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오피스텔에 다녀가서 둘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수키가 말해준 모양이에요. 만나자고 톡이 왔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수키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니 믿거나 말거나 모두 네 책임이니 어디 한번 당해봐 라고 톡만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영미야, 네 남친 돌려줄게. 잘 갖고 놀았다 하는 톡이 왔더군요. 이왕이면 얄미운 남친이 수키한테 되도록이면 된통으로 당해야 고소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남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키가 어디 있는지 짐작가는 데가 있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역시나 수키는 제대로 한 건 하고 사라졌더라고요. 주말에 수면제 타서 먹여서 잠자는 동안 전남친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로 백화점 기금속 코너에서 할부로 죄다 사재겼고 오피스텔 보증금 증액으로 보태려고 찾아놓은 적금 턴 돈도 어떻게 신용카드 출금 비번을 알아내는지 빼서 몽땅 가져갔다네요. 그래서 제가 어머, 수키가 정말 좋아했나 보네. 그 정도로만 헤쳐먹은 것 보니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쌤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에 외사촌 오빠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엄마가 자기 자식 결혼식 마냥 들떠서 일찌감치 서두르셔서 이른 시각에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신랑 신부도 이제 막 도착해서 신부 대기실에 있었어요. 우리 식구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아름다운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오르르 몰려갔습니다. 신부보다 먼저 사촌 오빠한테 달려가서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신부를 쳐다봤어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는 입을 딱 벌리고 말았네요. 나도 모르게 오마이갓! 이게 누구야? 너 수키 맞지? 저는 순간 외사촌 오빠를 쳐다봤어요. 이 여자랑 결혼한다고? 미쳤어, 오빠? 나도 모르게 나와버린 소리에 저희 식구들이 왜 그러냐며 아는 사람이냐며 놀랐습니다. 수키는 저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져 있더군요. 저는 남동생한테 신부 대기실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지키라고 했어요. 세상에나, 이젠 우리 사촌 오빠 사기쳐 잡수려고 했니? 사촌 오빠가
언니한테 무슨 망발이냐고 하길래 언니는 무슨 언니? 이 여자 혼인빙자 전문 사기꾼에다 절도범이야. 지금 이 여자한테 당한 남자가 아주 애타게 찾고 있지. 오빠, 이 결혼 무효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오빠 후루룩 훑어 잡수고 떠날 판이었겠네. 하고 말하니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친에게 전화해서 예식장으로 오라고 했고 오기 전에 신고했던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 출동시켜서 잡아가라고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망치려고 웨딩드레스 입은 채로 나가려고 하길래 티아라를 쓴 머리채를 쥐어잡고 다리를 걸었더니 보기 좋게 발라당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위에 올라타서 도망가지 못하게 누르고 있었는데 계속 발버둥 쳐서 언니와 남동생에게 붙잡고 있으라고 했어요. 이 기가 막힌 광경에 사촌 오빠는 어안이 벙벙해 하길래 전에 사기쳐 먹던 남자랑 찍은 사진이라며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같이 따라온 신부 친구들도 공범일지 모르니 붙잡아 두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당 받고 온 도우미들이었어요. 이제사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자 나한테 그냥 보내달라고 사정하더니 아글아글 써대고 소리 지르고 난리 쳤습니다. 상견례에서 보았던 사람들이나 예식장에 온 신부 측 사람들 모두가 하객 도우미 서비스였던 걸로 확인되었어요. 다행히 하객들이 밀려오기 전에 결혼식 취소를 알리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숙희는 혼인 빙자 사기죄로 구속되었어요. 그동안 결혼 이물이라며 오빠에게 건넨 다이아 반지도 다 가짜였고 오빠한테 받은 진짜 다이아 반지를 받아내려고 용을 썼더라고요. 사촌 오빠는 좀 충격받았는지 정신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고는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저렇게 착해 보이는 얼굴의 이면에 저런 모습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모도 저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다고 천만다행이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촌 오빠에게 여자 외모에만 빠지지 말고 두루두루 잘 살펴가며 만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착하고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좋아했었는데 멍청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가듯이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